지금 외목마을 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좀 장거리 뛰는 게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예요. 언제 갔었지?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올해 1월달 넘어서부터는 간 적이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2020년 다음부터 우리가 뭐 장거리 뛴 적 없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그 코로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어디 나가기가 애매했고 또 회사 상황도 그랬었고 근데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얘기했나? 예배 시간에 얘기했구나. 예배 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늘님이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발적 퇴사라기보다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때문에라고 직접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자회사가 있고 모회사가 있는데 마늘님이 자회사격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모회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니까 자회사의 대표가 또 다른 이제 사업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횡령을 했죠. 횡령. 초반에 한 3억 정도 횡령됐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근데 3억 정도 규모인 줄 알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그 규모를 파악해보니까 뭐 7억 넘게를 그냥 일반 되게 그냥 소소한 경리가 그 7억 가까이를 횡령을 했더라고요. 현금 매출. 그것도 현금 매출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자회사의 대표가 모회사의 그 회장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마늘님의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 그 모회사의 회장님의 딸이죠. 경영권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거 좀 관리 잘 못해가지고 회장님이 너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 다 손 떼라 해가지고 졸지에 우리 마늘님도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그 회사 지금 마늘님이 다니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가 폐업하게 됐어요. 아직 1년도 다 못 채웠는데 좀 아쉽죠. 퇴직금이라도 1년 딱 채워가지고 퇴직했으면은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받는데 1년도 못 채워가지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구해야죠. 어쩌겠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여파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직장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새로운 직장도 다시 구해질 수 있겠고 또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제가 또 다시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우회전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5월 20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회사는 폐업할 것 같고요. 2020년 들어서 첫 1박 2일 그것도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바로 내일 아침이나 낮에 올 거예요. 집에. 그리고 월요일날 잠깐 출근하고 다음날이 어린이날인가? 네. 그래서 쉬고 하고 그러면서 보름 뒤에는 회사 퇴사하고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실업급여 타는 거를 저희가 이제 4개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마늘님 실업급여를 타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요.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이직 확인서 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가야 합니다. 가기 전에 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온라인 교육 받는 것도 생겼어? 온라인 교육 원래 받아야 돼요. 예전에는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그 직접 가서 현장에서 교육 받았는데 아니에요. 온라인 교육이에요. 그거 받고 이직 확인서 내면 돼요. 실업급여를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직접 갔었는데 나 그때 신청할 때는 직접 가서 아마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서류 내고 언제 다시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교육 받는 거예요. 예전에 온라인 교육 자체 맨날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거다.
내면 되게 불리할 수 있다 잘못하면. 네, 사직서는 내면 안 돼요. 그럼 자발적 사직으로 자칫 잘못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너 사직서 내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공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냈을 때 그걸 자발적 사직으로 회사 측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 분명히 공고사직이거나 회사 폐업이거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던가 뭐 비자발적 사직인 경우에만 이제 뭐 실업급여라고 하던가 뭐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예, 분명히 공고사직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 달 언제까지만 일해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회사에서 공고사직으로 해가지고 해고를 당하거나 공고사직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분명히 사직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직서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사직서 냈다고 했을 때 그게 자발적 사직인 걸로 해가지고 잘못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권고사직이라는 게 좀 많아지면 회사 이미지에 약간 페널티가 있대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생겼대요. 그래서 요새 뭐 좀 그런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좀 많았던, 과거에도 많았고 그런 회사들은 권고사직 자체를 잘 안 해주려고 한대요. 그만큼 공고사직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쵸. 다음에는 회사에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어떻게 했었는지, 예전에 그래서 재작년 회사였나? 다녔던 그 회사는 학교 쪽 인테리어 하는 회사였는데요. 네. 거기에서 분명히 되게 능력도 인정받아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인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포악해졌어요. 성격 원래도 포악한 사람이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도 그 포악한 성격 와중에도 마눌님한테 되게 잘했어요.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는. 마눌님 팀장이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이제 마눌님 말고 좀 더 싼 인건비로 다른 사람 고용해가지고, 예, 디자이너를 고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다음부터는 마눌님한테 은근히 포악하게 좀 말이나 행동이나 어투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다고. 꼬투리를 잡았죠. 예, 꼬투리도 잡고 쓸데없이. 예. 그래가지고 마눌님이 오빠 이 회사 이제 그만 다녀야 될 것 같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그래가지고 대신에 관두기 전에 그 사장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자. 관둘 사표 쓰기 전에 사장님한테 면담 신청해가지고 사장님이 이런 부분 이렇게 잘못하셨고 이런 부분 이렇게 잘못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이라도 알게 해주자. 그런 다음에 그럼 저 잘못을 시정하겠다면은 저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의사가 있고, 근데 그런 잘못들을 시정하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까지만 일하고 관두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단판 짓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판 짓고 그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었죠. 그리고 그 옮긴 회사는 더 최악인 회사였었죠. 거기는 면접 보고 회사 지금 인터뷰하고 면접 볼 때까지만 해도 사장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되게 잘 되는 회사였고 막 그런 회사였는데, 막상 가니까 많은 부분이 시스템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장이랑 또 회식하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도 알고 보니까 막 악착같이 직원의 어떤 모든 것들 다 탈탈탈 털어내려고 하는 노동력 착취. 그렇지. 그래갖고 뭐 야근하는 건 밥 먹듯이 하면서 그 야근의 수준이라는 게, 저희가 마눌님이 이제 커리어가 한 11년차 되는 건데 디자이너로서, 네. 다니는 회사 중에서 이렇게까지 야근시키는 회사가 없다 싶을 정도로 뭐 출근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한 이틀만 해도 밤 10시 반 11시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직원들의 분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근데 그건 기본에다가 한 달 정도는 뭐 숙박까지 해야 될 어디 이 근처 회사에다가 방을 마련해가지고 숙박까지 하면서 막 24시간 합숙하라 하라고 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그걸 사장이 예 회식 자리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우리 마눌님 윗사람이라 해야 되나, 팀장급으로 있는 그 사람은 그걸 동조하면서 직원들을 악착같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를 사장한테 샤바샤바 아부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걸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회사는 그럼 다닐 회사가 아니다, 1개월 안에 다른 회사 구해야 되겠다 다시 또 그 생각하고 다른 회사 다시 면접도 그 이력서에 올려놓고
그러던 와중에 점점 더 심해지는데 저는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럼 차라리 그쪽 회사에서 그냥 해고를 당할지언정 근무 시간 준수해라. 원래 처음에 합의했던 대로 근무 시간 준수하겠다고 선포하고 그 팀장한테도 얘기하고 사장한테도 얘기해라. 그래서 근무 시간 처음에 면접 봤을 때 그걸 준수하겠다. 그랬을 때 해고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혹시라도 그 과정들 녹음을 해놔라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선포를 한 다음날 바로 팀장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다 팀장한테. 그 다음날 팀장이 날 불러서 더 이상 안 돼. 뭐 그렇게 얘기했죠. 막 여러 가지 쓰잘데기 없는 자기들만의 논리를 노동법에 전혀 없고 근로기준법에 전혀 없는 자기들만의 논리를 회사 상황에 대한 논리를 강요하면서 다른 그러면서 애들도 뭐 그리고 마늘이 마치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면서 그렇게 그 멘트가 녹음이 다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직원들도 다 야근하는데 혼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러면서. 형평성은 그 사장하고 팀장이 웃겼어. 만들어놓은 잘못된 너무 형평성인 웃겼어. 거고 자기들이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을 넘어서 지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는 바로 그렇게 녹음하고 제가 법적으로 좀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해고를 할 때 본래는 기본적으로는 서면에 의한 해고를 해야지 그게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그리고 서면을 갖추더라도 그 해고 청작의 사유가 분명히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고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노동법 체계의 근로기준법 체계의 근무 상황이에요. 그게 맞는 건데 많은 회사들이 그걸 지키지 않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런 거 과정들을 사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뭐 어떤 회사 들어가서 잘 다니길 원하지, 그거를 해고당할 걸 두려워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일반적인 노동자들 법을 알면 얼마나 알고 이런 근로기준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냥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감내하면서 피해를 보면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무시간 준수하겠다고 얘기할 때 분명히 저는 해고 당할 것을 예측을 했었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녹음하는 것들을 핸드폰 녹음기를 눌러놔라. 그럼 개인 면담할 때는 그래서 개인 면담의 상황이 오면 분명히 녹음을 해놔라 해가지고 녹음을 눌러놨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해고 통보가 날라왔고, 그것도 구두에 의한 일방적인 그리고 그 사유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자기 화풀이처럼 했죠. 그냥 자기 화풀이처럼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직원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따라주는 직원이니까 다른 직원들은 군말 없이 어쨌든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도 투덜투덜 거리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거기는 다들 조용히 그냥 그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팀장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팀장 자의적 능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마늘님 다녔던 회사들도 일거리가 많았지만 일 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스케줄이나 그런 일거리의 그냥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근무 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일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장이 그걸 재촉한다고 해서 팀장이 그걸 같이 맞춰주느냐 안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 팀장이 사장한테 굽신굽신 거리는 직원들의 어떤 노동력이라던가 근무 상황이라던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사장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굽신굽신 거리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는 걸 파악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회사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 준수하겠다 했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상황은 제가 생각했을 때 부당 해고의 상황이 닥칠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러했죠. 그래서 부당 해고에 대한 어떤 그 구제라 그럴까요? 그리고 금전 보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뭐 고용노동부였나 노동청이었나, 처음에는 우리가 찾아간 거는 그거였죠. 노무사한테 찾아가서 저희 자발적으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인가 하여튼 노동청인가 가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면담하고 상담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쪽에서 진행한 다음에 뭐 재판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진술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노무사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노무사가 어떤 곳은 30% 그거 이제 수수료를 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선임비라고 해가지고 내거나 수수료를 떼거나 뭐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도 그거를 인터넷 속에 좀 알아봤는데, 그거 알아볼 때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사측은 늘 대변해온 노무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대변해온 노무사들이 있어요. 근데 사측을 대변해왔던 노무사한테 상담을 하면은 그 사람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이거 노동자가 지는 케이스야 라고 하면서 애초부터 그 어떤 이의제기랄까요? 이런 것들에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그냥 초반부터 그냥 박살 내버려요. 그냥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서 좀 전화를 해봤거든요. 저도 법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이런 실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무사한테 전화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가 처음에 상담했던 그 노무사는 사측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노사관계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사측을 대변해서 해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당담했던 그 노무사가 그분 저 알아요. 그분 사측 대변해가지고 늘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저 이 사안이 좀 분명히 부당해고 사안이 맞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처음에 상담했던 이분은 이건 무조건 진다고 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포기를 시켰다고. 근데 저를 상담했던 그 노무사 같은 경우는 저희를 대변해줬던 그 노무사 같은 경우는 이거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자기는 승률 90% 되지 않는 사건을 잘 위임을 안 받는데 이 사건은 무조건 거의 100% 99%에 가깝게 이길 만한 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부당해고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무사를 고용해가지고 했죠. 노무사한테는 30% 떼줘가지고 한 250인가 300 정도 아마 노무사가 가져왔죠. 800만 원 받고 30%니까 240만 원이요? 노무사가 240을 가져갔고 저희가 500만 원 돈 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밟은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짜증나는 일이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마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되는 건데, 같이 누군가 협의하고 논의하고 같이 이런 걸 해나갈 때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힘이 되거든요. 근데 혼자 자기가 그냥 노동자로서 솔로라던가 그 아내가 있거나 뭐 남편이 있더라도 이런 거 잘 같이 모르는 상황에서라면은 직장을 어쨌든 잃는 거잖아요. 어쨌든 직장을 구하기까지도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 건데, 직장을 하나 구하기까지 또 면접도 보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기껏 구해서 다른 회사 이전에 직장을 관두고서 이직을 해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기껏 왔더니만 최악의 회사인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를 다닐 수는 없어. 이 회사를 다니면 되게 불행할 것 같은 회사야. 그럼 관둬야 되는 거잖아. 근데 관두는 상황도 부당해고적으로 관둬야 되는 상황까지 닥치는.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혼자 해나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많은 노동자들이 그동안 다른 회사 다니는 경우에도 우린 당당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그 관둔 다음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 사장이 막 폭언을 한다던가 폭력적이라던가 성추행 같은 것까지 뭐 그런 것까지 사안까지 가는 경우에도 다 대응 사항이 있어요. 대응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해고를 당하더라도 난 열심히 그래서 회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맡은 바 임무들을 어떤 직무에 해당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게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그거에 대한 다 대응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고, 그렇다고 당당하다고 하더라도 오만해지진 않고 교만해지진 않고. 물론 그 회사 사장이나 그 상급자가 어떤 인품이나 성품이냐에 따라서 이런 겸손한 당당함, 지혜로운 당당함, 그리고 신념이 있는 당당함에 대해서는 오만함이나 교만함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직장 상사라던가 사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고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자, 하지만 당당하자, 그리고 지혜롭자, 그리고 내가 맡은 바 우리의 직무에 대해서 그 일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그걸 알아봐주는 사장이라면 같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못 알아봐주는 오너나 사장이나 상급자라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 하자. 그리고 할 말 하면서 잘리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부당해고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그 회사의 잘못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응징해주고 정당한 방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허용하고 있는 정당한 방식을 법을 가지고 그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준다. 이렇게 한번 부당해고건으로 한번 구제 신청이라던가 이런 걸 해서 회사가 1,000만 원씩 막 800만 원씩의 돈을 물리잖아요. 오너가 상급자가 해고할 때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어요. 해고할 때 막 지네 멋대로 막 지네 맘대로 임의적인 기준이나 막 그런 걸 만들어가고 핑계를 대면서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노동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짚는 거죠. 네, 다음 휴게소가 횡담도 휴게소군요. 호두 과자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타려면은 그 개월수도 있지 않았나요? 182일 이상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근무 기간은 근무 기간도 180일 이상. 그쵸? 근데 그 180일이 그 한 직장에서도 가능하고 내가 퇴사한 그 날부터 앞으로 2년, 과거 2년까지의 그 근무 날수를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직 확인서가 다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정리하고 나올 때 이직 확인서를 꼭 받아두는 게 꽤 중요하다는 거. 사표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더 좋다는 거. 그냥 이직 확인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직 확인서는 무조건 회사에서 해주게 돼 있고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일단은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받으러 가거나 뭐 이메일로 또 달라고 막 해야 되고 하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괜히 좀 어색하고. 통행료금 3,900원이 후불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커리어 같은 게 몇 년치가 있으면 그거 이직 확인서 말고도 다른 걸로도 그 경력 증명서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네, 경력 확인서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것도 받아두면 좋아요. 그쵸. 경력 확인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테리어 쪽에서 무슨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그 건축기사인가? 그거는 4년인가 이상의 커리어 자격증 같은 거 필요하다 그랬었죠. 네,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 건축기사 자격증 같은 거를 시험 볼 응시 자격이 되는데 종종 회사에서 분명히 커리어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확인서가 없어가지고 경력 확인서 받으려고 보니까 그 회사가 폐업했어. 그래서 사장님이라던가 그런 분들 연락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걸 뛸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확인서를 그냥 퇴사할 때 이직 확인서 받을 때 경력 확인서까지도 좀 받아두면 좋죠. 그리고 요새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를 그 근로복지공단이나 그런 그 고용보험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은 자기가 언제 4대 보험에 가입이 됐고 상실이 됐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그걸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경력 확인이. 네, 그 서류도 받아준다고 합니다. 네. 굳이 내가 일일이 그 회사를 찾아가고 예전엔 그랬거든요. 일일이 찾아가서 도장받고 그랬어야 했는데 요새는 그걸로도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마누님이 다녔던 회사 중에서 1인 기업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자체가 그 사무실에 가면은 마누님 그 1인 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벤처처럼 자잘한 다른 회사들까지 그 대표들까지 다 같이 쓰는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제 그때 월급도 막 몇 개월치 못 주다가 퇴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막 체당금인가요? 뭐 해가지고 수액체당금이라고 해서 월급 못 받은 거 받고 인센티브는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원래 인센티브도 받아야 될 게 몇백만 원 있었는데 그건 못 받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 이직 확인서를 띄었나요? 그때 못 띄었죠. 없었죠. 네, 그게 없었고 그걸 띄지도 못했고 4대 보험 자체가 가입이 그래도- 안 돼 있었어. 그래도 어쨌든 실업급여 그때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 못 받았죠.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았고 네. 그 1인 기업 회사 자체가 4대 보험을 안 해줬었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태에서 저희가 실직을 했을 때 5개월 정도를 좀 이제 기다려주다가 월급 못 받는 거를 나중에 그 밀려서 줬어요. 나중에 밀려서 주다가 한 3개월치가 밀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전전 월급까지 밀려서 주다가 이 회사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사직의 의사를 표현을 하고 다른 직장을 구했었죠. 나중에 좀 그때 그럴 때는 실업급여를 못 받을 때는 회사를 구할 때 뭐라 그럴까요? 좀 급하게 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활비는 당장 매달 뭐 저희가 아무리 절약하더라도 150 정도쯤 나가는 거거든요. 진짜 외식 하나도 안 하고 완전 줄이면은 한 120 정도로 줄일 수 있긴 한데 그거 아니면 보통은 120에서 150은 최소로 쓰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더 쓰면 200 넘기는 거 되니까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있는데 뭐 실업급여가 없으면은 그것도 꽤나 이제 좀 마이너스가 계속 나가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쪼달려요. 심리적으로. 그때도 그래도 바로 다른 직장을 구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쉴 때 잠깐 좀 그럴 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행 다니는 거고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종종 하는데 이건 좀 많이 모험이라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마늘님이랑 같이 인테리어 쪽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그럼 저희가 회사를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건 아니라서 저는 또 제게 해야 될 게 있고 진짜 금방 오긴 한다. 26km밖에 안 남았대. 고속도로가 되게 빨리 뚫렸을 땐 진짜 빠른 거야. 그 이번에 기능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걸 따고 3년 동안 동일 직종에서 일을 하면 자격이 또 주어진대요. 뭐가? 건축기사? 시험, 네, 기사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3년 정도 동일 업종에서 일을 하면 그게 자격으로 주어진대요. 기사를 볼 수 있는 자격. 그거거나 실무 경력을 4년 이상 증명을 하거나. 그 남시 사장님이 있는 그곳에서 경력 확인서 받았어요? 그쵸, 받았죠. 받았고 그 허씨 사장님이 있는 그곳에서는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거 받으면은 좋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가면 그 4대 보험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소급 적용을 하는 범위가 있대요. 몇 개월치 정도만 내면 몇 개월치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게 있대요. 그렇게 해서 받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그걸 1년을 다 해주진 않고 그 몇 개월의 범위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거에 대한 4대 보험료는 내야 되는 거죠. 건축기사는 아직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리고 경력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받을 수는 있대요.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다음에 사장님의 그 지정과 뭐 사업자 등록증이랄지 그런 거를 증명서를 주면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그 회사가 폐업이 됐거나 그러면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대요. 증명이 안 되니까. 이 회사 가실 때도 그래 경력 확인서가 이것도 되는 건가?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일단 받으라고 받아놓긴 해야죠. 근데 어차피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나와요. 4대 보험 가입됐던 게 취득 상실하면 몇 개월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은 그 회사를 근데 다닌 이 회사는 거잖아요. 지금 폐업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경력 확인서를- 상관없어요. 4대 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만 내면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그럼 거예요. 허씨 사장님 때는 그 4대 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안 돼 있던 상태에서도 그때 일한 적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4대 보험만 가입이 돼 있으면 굳이 확인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로만 내도 그 4대 보험 가입된 동안은 그 회사를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월수로 해서 이제 합산해서 4년을 이렇게 계산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탈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좀 실수 5월, 6월 달이 어쨌든 계절이 놀기도 좋은 계절이고, 그러니까 6월 정도 중반부터는 적극적으로 구직을 해서 7, 8월은 더워서 어차피 놀기도 쉽지 않거든요. 7, 8월은 예,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어요. 예. 겨울하고 여름은 놀러 갈 데도 별로 없습니다. 예, 여름 너무 더워서 어딜 가도 덥고 어딜 가도 사람 많고, 예, 그래서 특히 7, 8월은 그래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마 또 구직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회사 퇴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알잖아요.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통 주니까 그때 미리미리 그 잡코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워크넷하고 또 뭐 있죠? 지금은 대표적인 게 그거 2개예요. 대표적인 게 두 개.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력서하고 커리어하고 포트폴리오 같은 거, 그런 거 잘 작성해가지고 미리미리부터 좀 잘 구비를 해놓고 올려놓고, 그 면접 보는 노하우 같은 거를 본인 나름대로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면접 볼 때 마음 자세가 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맥락은 면접 볼 때 마음 자세가 좀 잘 해놓으면은 그런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두렵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마누님이 예전 다니던 직장 동료 중에 박 과장이라고 있어요. 남성분인데 어차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알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보통 지인을 통해 가지고 직장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생활할 때도 전에 다니던 직장 동료의 거래처의 사장님께서 전에 이렇게 같이 일해보자 해가지고 일하게 돼가지고 꽤 오랫동안 몇 년, 7, 8년 이상 같이 일했던 것 같은데, 사장이 막 정말 진상처럼 부리고 진상 부리고 폭압적인 태도와 말 같은 걸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태도라던가 여러 가지 인격 모독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하면서도 그 직장을 못 관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직장 생활 자체를 다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한 뭐 3년 5년씩 일하다가 옮기고 3년 5년씩 일하다가 옮기고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다 지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통해 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런 식으로 취업을 했다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저희 마누님 같은 경우는 그냥 잡코리아라던가 그런 곳에 이력서 올려놓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늘 직장을 구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제가 늘 이제 연애 시절 때부터 마누님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면접 보는 건 일단 두려워하지 말자. 왜? 떨어져도 괜찮다. 근데 면접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뭐랄까 경험치를 쌓는 거다. 이런 사람, 이 업체에 이런 사장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 업체에 가서 그 사장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면접 볼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커리어가 좀 있는 사람의 경우 면접 볼 때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의 업무의 방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회사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고, 대표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고, 아,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꾸려나갔구나, 그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면접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경험치를 쌓는 거다. 그리고 면접 보고 와서 사실은 물론 합격만을 위한 면접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합격하기 위한 면접 노하우도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장하거나 거짓을 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기본적인 면접 볼 때의 자세, 겸손하고 인격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합격이 돼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합격이 안 되는 경우는 그 회사는 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리어는 충분하고 그렇지만 그 회사와 내가 안 맞는 어떤 성향들을 그 대표가 발견했다거나, 대표가 나 말고 또 다른 그런 면접 본 사람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서 그 사람 먼저 픽해놓고서 그 다음에 면접을 봤을 때라거나, 보통 그렇거나 아니면 TO가 없다거나, 그래서 면접 TO가 안 나오는 것 자체 속에서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 그 연봉 한 3,500 이상만, 인테리어 쪽에서는 연봉 4천만 대도 되게 직원으로서 엄청 많이 받는 거라고 해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대기업으로 하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중소기업 쪽에서는 연봉 4천만 대도 되게 많은 축에 속하고, 인테리어 쪽에서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3,200, 3,500만 넘어가도 그때부터는 회사 쪽에서 사원을 구하더라도
애초부터 3천 이하대로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천 이상 때는 완전히 자기네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일 경우에만, 혹은 티오가 안 나서 자리 자체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한 3,500 이상 정도 되는 자리는 애초부터 이제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급. 중간 관리자급 이상, 과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티오가 없어서 사람 부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를 올라왔는데 나한테 왜 연락이 안 올까? 그거는 내가 과장 정도나 혹은 그 중병 관리급 이상의 커리어는 충분히 쌓아 있는데, 실무자로서 나한테 연락이 안 온다. 그럼 마음을 조급할 게 없이, 아, 티오가 안 났구나.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업데이팅을 다시 한번 그냥 하면 되죠. 아, 이거 고급 노하우인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업데이팅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보통 올려놓고 그냥 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업데이팅을, 그거를 새로 고침인가 하여튼 비슷하게 그거 누르는 게 있을 텐데, 맞아요.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 예, 그거를 하면은 내가 포트폴리오나 뭐 경력상을 추가로 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 거가 그거를 조회를 하는 사업자 쪽에서 새로 제일 앞쪽에 먼저 떠요. 마누님이 맞아요. 실제로 그 중간 관리자로서 신입사원이나 여러 가지 경력자 사원을 이제 예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 뽑을 때도 마누님 직접 뽑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회사 사업자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뽑다 보면은 업데이팅 될 때 우리 연봉 그런 거 다 저희가 다 생각을 해서 이제 뽑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다 나와요. 그 사람 이력서 옆에. 네, 그거 뭐 다 나오는데, 예, 그럴 때 그 새로 고침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일주일 단위로 보통 바쁘니까 평상시에는 일주일 단위로 한번 신입사원이라던가 경력직 사원 뽑을 사람 누구 새로 업데이트 된 사람 있나 보는데, 보통은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도, 아, 이 사람은 왜 첫 화면에 계속 뜨지? 이 사람은 왜 첫 화면에 계속 뜨지?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마늘님이 그 사람 뽑는데, 저는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좀 되게 정확한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제 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첫 화면에 계속 뜨는 거야. 부직란에. 그럼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눈이 계속 가죠. 근데 그 사람을 안 뽑는 이유는 회사와 거리가 멀거나, 연봉 높은 것보다도 어차피 경력직 뽑을 때는 연봉이 그렇게 몇백만 원이 그렇게 차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일을 진짜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이 회사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장님하고 얼마나 잘 맞을까? 그리고 직장 상급자인 나랑은 얼마나 잘 맞을까? 그런 것들을 커리어상으로 볼 때, 일단 커리어상으로 그 사람이 갖춰온 그 커리어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일단 일을 잘하겠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쌓아놓고 가는 것이고, 사진상으로 볼 때 인상이라는 것들도 보게 돼 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보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좀 착하고 선한 이미지인가. 못생겨도 상관없고, 근데 딱 봤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도 기왕이면 좀 선한 이미지라던가 너무 연예인 필나게 하지 말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연예인 필나게 하면 괜히 그 남성 직급 상사들이 이상한 생각 가지고 뽑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 연예인 필나게 하지 마시고, 너무 이쁘게 막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선하고 착한 인상 정도면은 직원으로서는 최고 좋은 그 사진 프로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이 커리어가 많다. 근데 이 업계의 어떤 연봉 시세를 알거든요. 마음 받고 싶은 건 더 많이 받고 싶지. 근데 이 업계 쪽, 이 인테리어 업계 쪽에서는 그 사업 규모라던가 그런 걸 봤을 때, 중소기업 사업 규모들을 봤을 때는, 아, 연봉 어느 정도 이상은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활이 풍족하고 좀 여유 있게 구해도 돼. 그래서 나의 진짜 입맛에 맞는 연봉도 맞고 직장 생활 조건도 맞고, 그리고 인테리어나 사업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하던 일들과 연결선상에서, 혹은 내가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라, 나는 그동안 커리어 이쪽 분야에서 쌓았어. 하지만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 그러면 그쪽은 연봉 내가 좀 깎이면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쪽에서도 똑같이 내가 그동안 받았던 거 고집하면서 하기는 어렵고, 예,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연봉 같은 경우 측정해서 자기 스스로 해보고 올려놓죠. 근데 연락이 안 와. 근데 그때가 성수기야. 구직하기 위한 성수기인데도 연락이 안 와. 그럼 내 연봉이 높다고 생각하고 한 200만 원씩 낮춰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러다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연락이 오는 때가 시기가 맞아서일 때가 있고, 연봉이 맞아서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마늘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4,200으로 한 3개월치 올려놔도 연락이 안 오다가 4,000원 딱 200 낮췄는데도 바로 연락이, 그냥 200 낮춘 그 주간에 바로 연락이 두세 곳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4,200과 4,000의 사이가, 그 200의 차이가 꽤 큰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3,800과 4,000도 또 차이가 커요. 그게 4대 보험 그 깎이는 기준에 있어서도 아마 좀 차이가 좀 있었다. 3,600하고 4,000의 차이가 큰 건지, 하여튼 3,600하고 4,000인가 그 사이가 좀 차이가 그 4대 보험 가져가는 그 비율에서도 좀 크고 차이가 좀 있고, 그
돈 10만 원 이상 차이 날걸요? 네. 맞아.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왜 연봉이 4,200, 5,000이 돼도 뽑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그 이상을 안 뽑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 규모나 사업의 방향을 봤을 때, 업무 내용을 봤을 때, 수익을 봤을 때, 그리고 그동안 4천 이하에서 3천 몇백만 원 사람 되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았을 때 업무 효율이라던가 사업 진행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어떤 그리고 직원들 관리한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사장하고의 어떤 호흡이라던가 그런 거 봤을 때 연봉 높게 주면 그만큼 그 값을 하더라 하는 걸 경험한 회사들 혹은 싸게 고용을 해봤는데 싸게 고용을 했는데 3천만 원대라던가 2천만 원대 연봉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같이 일해보니까 진짜 손도 많이 가고 뭔가 고용을 했는데 내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고 너무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써줘야 되고 알아서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비싼 연봉을 주더라도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데 그런 데는 연봉이 좀 높아도 다 고용을 하죠. 그런 데가 또 직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분업화 시켜가지고 우린 연봉 그렇게 비싸게 안 주고 원하는 만큼 줘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사수하고 그 밑에 챙겨주는 사람 체계 잘 돼 있고 아니면 사장 자체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걸 지휘를 되게 꼼꼼하게 잘하는 성향의 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키워서 쓸 수 있다는 데는 그냥 실력이 그냥 어중간하게만 있어도 내가 잔소리해가지고 키워서 쓰겠다는 데는 연봉 3천 이하로 그냥 후려쳐가지고 고용한 다음에 그 사람을 학원 다니게 해가지고 키워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정신적인 좀 피곤함은 그 직장을 구했을 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싼 연봉으로 고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요. 뭐 이런 거 뭐 생각하면서 하면 좋죠. 그래서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뭐 박 과장님 예를 들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자신이 자기 자신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면접 보면서 중소기업이었든 되었든 대기업이 되었든 간에 그냥 이력서 올려놓고 커리어 올려놓고 포트폴리오 올려놓고 내가 이력서에 포트폴리오나 경력사항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면접 볼 기회가 적긴 하겠죠. 그렇지만 면접을 적긴 하더라도 많이 올리면은 이것저것에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그 구직의 그 범위를 좀 넓게 놓으면은 연락이 그래도 연봉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놓느냐에 따라서 연락이 또 잘 오거든요. 그럼 온 다음에 면접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근데 그 박 과장님 면접 보는 게 두려워서 애초부터 새로운 직장을 옮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이가 마누리보다도 꽤 많았고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많은데 40한 대여섯 되니까 새로운 직장에 대해서 옮기는 거를 되게 두려워했어요. 실제로도 그 회사를 박차고 나갔었거든요. 실제로 사장님한테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 회사를 나갔었는데 새로운 직장을 못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이나 그런 걸 커리어나 그런 걸 잘 적어가지고 구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그냥 또 나는 지인 통해 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약간 현장 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으로 아니면 현장의 반장님들 소장님들의 소일거리를 도와주는 거나 그런 거 하다가 다시 다른 직장 못 구해가지고 그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도 돌아오면서는 연봉 한 200만 원 정도만 300만 원 다시 높여서 들어오긴 하셨는데 근데 그게 단점이 있더라. 내가 면접이나 이력서나 그런 걸 통해 서류를 통해 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응이나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은 언제 잘려도 두렵지 않아요. 물론 40 넘어서는 사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커리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신이 그만큼의 커리어나 경력을 쌓으면은 연봉이 직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자기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있다. 그게 다만 자기가 자신이 원했던 만큼의 규모의 크기의 회사라든가 그런 건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경력의 커리어가 많이 쌓이면요 오히려 막 100명, 200명 이상이 되는 중견기업, 뭐 중소기업 뭐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것보다 차라리 한 10명, 15명, 20명 이내에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은 것을 더 펼치기에 회사에서 입지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일하기에 되게 적합해요. 100명, 200명 된 데는 그 회사 내규라고 해가지고
정관으로 막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그냥 회사의 소모품처럼 기계처럼 그냥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막 부려먹고 또 자르고 임금 뭐 정리해고 같은 거 할 때도 괜히 그런 거에 있어서 윗사람 눈에 좀 잘못 보이면은 또 바로 해고 순위 1순위 될 수 있고 막 그런데 그냥 10명 20명짜리 되는 회사일지만 연봉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는 높여서 들어가 그런 회사는 진짜 경력 괜찮은 사람을 오히려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 괜찮은 사람들이 왜 10명 20명 되는 그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딴 데 옮기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소규모에 있는 회사들은 좋은 인재들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고 그만큼 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같이 뭐랄까 회사를 꾸려간다는 그런 마인드? 네. 그런 마인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예전에 어떤 막 그래도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정도 규모에서 잠깐 일했는데 들어갈 때 말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한 2군데 있었죠. 지금 총 신입사원 때까지만 3곳 정도 되는데 그 3곳 모두 경험으로 느끼기는 사실은 다 실제로 되게 노동력 착취라 그럴까? 뼈골사건 그러니까 사골까지 다 울고 먹는 약간 노동자들의 그런 스타일의 회사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라리 좀 작은 기업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가는 거죠. 저희가 자본이 좀 되고 제가 제 돈이 좀 많고 하면은 사업체를 하나 꾸릴 수도 있긴 해요. 사업체를 하나 꾸릴 수도 있는데 돈이 별로 없고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모험 안 하고 차라리 안정적으로 돈 벌다가 그 정도의 자본이 있으면서도 모험을 했을 때도 혹시라도 그 모험을 하고 나서 실패를 하더라도 괜찮을 만한 자본이 있을 때 정도면은 그런 자금이 있을 때는 사업체를 꾸릴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진짜로 그 일에 정말 다 몰두를 해야 되는 거라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원으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따박따박 월급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을 한다는 건 퇴근 시간도 사실 안 정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 끝나고 나서도 그 사업과 관련된 일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고 몰두를 해야 되고 열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생활 같은 게 사생활적인 여유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다음 직장들을 구할 때는 그래도 한 10년 이상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좀 구하고 싶은데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10명에서 20명 내외 회사들 중에서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찾기가 쉽진 않나 봐요. 재작년에 다녔던 회사가 사실 그런 회사는 학교 쪽 인테리어 하는데 거기가 꽤 좋았어요. 사장님의 인성만 빼고 모든 걸 다 갖췄죠. 직장이 좀 멀긴 했죠. 강남 쪽이었으니까 그것도 좀 안 좋은 면이요. 분위기도 다 내가 다 맞춰놓고 예. 다 선동해놨는 저. 마늘님이 팀장이라서 원래는 거기도 야근 많이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마늘님이 이제 팀장으로 자리 잡고 나서부터는 사장님하고 스케줄 조율 같은 거 이제 공사 같은 거 일정이라던가 회사 사업 그런 거 이제 그런 계획 같은 거 해나갈 때 애초부터 스케줄 자체를 마늘님이 다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뭐 야근은 알리 안 하도록 그렇게 스케줄 짜다 보니까 무리를 할 상황이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사장님이 성격 부리고 진상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 아무리 뭐 좋은 조건 다 만들어 놓고 해놨다 할지라도 이제는 떠날 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회사의 상황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사장님이 저렇게 인성이 바뀌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뭔가 또 좋은 직장들을 또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직장을 준비해 놓은 건 아니신가 싶어가지고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관뒀죠. 그거 유튜브 영상 올렸었죠. 뭐죠 그때 제목 뭐 회사 때려쳤으면 할 말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만뒀습니다. 뭐 그것도 여행 가면서 그때도 이런 얘기 했었죠. 하여튼 뭐 굵직굵직한 일 있으면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뭔가 얘기해드리는 것 같아요. 전에 고용보험이 아니라 부당해고 그거에 대해서도 북악스카이웨이 그쪽 올라가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그때도 얘기했었고 파란만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란만장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또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치면 되게 힘든 상황이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 경험에 안고 살아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없는 것이지, 일반적인 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 1년에 한 번씩 직장을 이직을 한 번 해야 되고 좀 길어야 뭐 1년 6개월 2년 막 그렇게 돼서 이직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계속 회사는 안 좋아지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사장은 저 모양이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해고를 당하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그런 것들이 실제로 1년이나 어떤 경우 3개월 만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꽤 있었지. 그럼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울증 걸릴 만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많은 것들을